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스토리 세모스입니다. 오늘은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AI가 등장한 것이 몇 년이 안 됐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전 세계가 AI 등장 때문에 조금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긴장을 하고 있죠. AI가 대체 어디까지 발전할지를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또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AI 때문에 세계 경제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렇고요,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 AI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빨라요. 그런데 이 AI 혁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그래서 AI 혁명이 과연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일까? 혹은 부정적인 효과일까? 물론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어떤 일이든지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AI 때문에 걱정해야 될 부분, 이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실제로 AI가 등장해서 초기 AI가 등장했을 때는 그런 것들도 발표가 됐어요. AI가 등장하면 사라질 직업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러한 분야는 향후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AI가 대체가 되면서 이것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빨리 직업을 딴 걸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우려와 걱정은 훨씬 더 훌쩍 뛰어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의 핵심인데요. 우선 우리가 AI 혁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AI 혁명 이전에 인류가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우리는 발전했다고 하는데 점점 더 큰 문제를 가져왔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인류가 원시 시대 때부터 가보면요, 처음에 혁명이라고 부를 수, 경제적인 측면만 바라보면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농업혁명이 있었죠. 이거는 뭐냐면 원시대 때 수렵 채취, 사냥 이런 건데, 사냥은 이제 별로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냥을 쉽게 할 수 있지는 않았어요. 인간이 피부도 그렇고 발톱이 있습니까? 이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도구를 사용하면서 겨우겨우 어떻게 사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냥이 주식은 아니에요. 사냥을 자주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주식이 뭐냐면 수렵 채취, 또 이제 바닷가 같은 데 강가에서는 어로 같은 게서 생선, 물고기 잡고 생선보다도 조개 캐고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수렵 채취 경제가 많았죠. 산속에서 이제 과일 같은 거 따먹고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는 거야. 이런 거였었는데, 농업이 왜 혁명이냐? 농업은 산속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 먹을 거 있는 찾아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위험하잖아요. 어떤 거 독초들도 많으니까 어떤 거 먹어서 옆에 놈이 죽었나 안 죽었나 보고서 이제 먹고 이랬는데, 이제 농업을 통해서 먹을 수 있고 또 내가 배부른 거, 그리고 양이 넉넉한 거, 이것을 내가 내 밭에 직접 키운단 말이야. 이걸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야. 내 땅을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그땐 땅 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뚝박고 이게 내 땅이야 그러면 내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씨앗을 심어가지고 막 키우는 거예요. 키워서 그것을 이제 소출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농사잖아요. 이 농사가 인류 역사에 등장하면서 엄청난 그 당시로서는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요. 이제 나 안 돌아다녀도 돼. 작년에 이렇게 가을거지 해가지고 쌓아놓은 게 곳간에 있어. 그래서 이제 많은 기술이 발달을 하죠. 저장 기술도 발달해야 될 거고, 농기구라든지 땅을 비옥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농업이 발달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미 잘 가꿔진 밭이라든지 농토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 혼자 하기 힘든데, 그래서 고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거를 아직 농사를 안 가지고 있고 땅을 할 만한 땅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배고프단 말이야. 근데 나는 곳간에 쌀이 있고 농사진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을 이걸 주고서 고용을 하기 시작해, 최초로. 그래서 인류 문명에서 농업혁명은 그런 형태로 해서 굉장히 큰 발전을 가져왔다, 이런 거고요. 이때 처음 등장한 개념이 고용의 형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난 더 이상 이렇게 그 농사를 내가 직접 이렇게 농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 거기서 일하면 주니까.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돼. 이렇게 되기 시작했고, 소유권에 대한 게 등장한 거예요. 원래 이 지구는 누구 게 없는 거잖아. 그냥 누구 산도 없어. 그냥 다니면서 그냥 내 따먹으면 되는 거였어. 근데
농업혁명이 되면서 농장 같은 게 생기고 경계를 치기 시작해 이렇게. 그러면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여기가 내 땅이야. 그리고 딴 사람들은 여기서 나는 거 내가 심어놓은 거니까 따먹으면 안 돼? 산에 있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사유재산이 등장을 한 거예요. 농업혁명이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계급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왜냐면 이 소유권이 생기니까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급사회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물론 뭐 따지면 계급사회는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심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건 이제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대량 생산 체제예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생겼는데 이 증기기관차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기계적인 동력의 힘을 이용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의 힘으로 했어보면 훨씬 더 많은 일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생긴 거잖아요. 이 기계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추어졌어요. 이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죠. 대량 생산 체제가 가져오니까 그 이전에는 뭔가 물건을 만들려면 교환의 경쟁은 그 이전에 발생했고요. 무언가 물건을 만들려면은 뭐 나 혼자 뚝딱뚝 만들어서 재주 있는 사람이 막 만들어가지고 옆에 사람들하고 교환하는 거예요. 뭐가 식량하고 너 이거 의자 필요하지 않냐, 책상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 만들 줄 알아,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몇 개 있는데 너 이거 하나 갖다 쓰고 나 쌀 좀 줄래? 뭐 이렇게 해서 교환의 경제가 이제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것을 조금 내가 의자 어떻게 만드는지 난 알잖아. 책상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식탁 어떻게 만드는지 알잖아. 그러면 이거를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가르쳐 줄게. 니네도 똑같이 만들어. 이러면 가르쳐 주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래서 생기게 뭐 길드도 생기고 상인조합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 회사 같은 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의자 만드는 회사야. 뭐 이렇게 된 거지. 지금처럼 체계화된 회사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이 확 바뀌어요. 대량 생산 체제로. 산업혁명이 되면서 대량 생산 체제로 바뀌니까 드디어 공장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뭐가 돼요? 가격이 굉장히 싸졌고요. 이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생산량을 늘리니까 단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기계가 힘쓰는 건 기계가 다 하니까 그거 말고 양이 막 늘어나니까 그냥 볼트 하나 박는 사람, 포장만 하는 사람, 잘 된지 안 된지 검사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파트별로 대량 생산 체제에 적합한 고용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노동자들이. 이게 이제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그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인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변화예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싸집니다. 옛날에는 하나 만들면 일주일 걸려요 뭐 해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하루 만에 막 나오는 거야. 그리고 대량 생산체에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니까 뭐 그냥 24시간 막 할 수 있어. 인간은 그럴 수 없잖아요. 하루에 뭐 노동시간 해봐야 뭐 많이 한다 그래도 뭐 8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당시에 뭐 12시간도 했었지만 어쨌든 이게 생산 양도 다르고 생산의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으로 쏟아붓는 거야 이게 물자를. 그러니까 가격은 굉장히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단순 노동을 통해서 비용을 받는 것이죠. 일은 기계가 다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류가 산업혁명 시대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그 기본적인 고용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IT 혁명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알고 있는 컴퓨터 시대죠. 그래서 IT 혁명의 최대의 변화는 뭐냐면 이제 정보가 곧 돈이다 라는 걸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정보 생산 능력자들이 등장을 해요. 데이터맨이라고 부르는데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정보 처리하는 거예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가공하고 해서 이 정보가 의미 있는 것으로, 의미 있는 자료로 이렇게 세팅하는 거, 이런 산업 분야로 발전하죠. 그래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 사람이 일일이 해야 됐던 노동량을 엄청나게 줄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지금까지 혁명은 어때요?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통해서 고용자들을 늘렸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큰 변화는 IT 혁명이 되면서 고용자들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변화입니다. 이제는 컴퓨터가 되고 컴퓨터가 수치 제어를 하고 뭐 센서가 기술이 발달하고 막 이러면서 그 공장에서 이렇게 라인대로 차곡차곡 하던 게 자동화 시스템이 등장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도요, 자동화된 시스템 공장에 가보면 실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기계가 다 하는 거야, 기계가. 그래서 이 자동화 시스템을 산업혁명의 유물로 보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 자동화 시스템은 IT 기술이 없었다면 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산업혁명 시대만 해도 증기기관 이렇게 기계적 동력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오히려 많이 필요해서 기계를 컨트롤해야 되고 나오면은 그거를 계속 맞춰줘야 되고 계속해서 기계 옆에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산업혁명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생산량이 많으니까 그걸 다 이렇게 해야 돼 일일이. 그래서 고용자들이 막 늘어나는, 공장 노동자들이 늘어난 거 이게.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도 탄생하고 이런 거지. 그런데 IT 혁명은요, 이것과 양상이 달라요. 뭐냐면 노동자들가 필요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공장 가보면 사람이 별로 없어. 무인 시스템 막 이런 거 등장하잖아 이제. 이게 IT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되니까요, IT 혁명 이후에 IT 혁명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왜냐면 효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야, 이렇게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지불하지 않고 컴퓨터 한 대 보내면 컴퓨터가 일당백을 하네, 100사람 몫을 하네,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변화다, 놀라운 인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를 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IT 혁명을 대략 1990년대 정도로 본다면요, 그 이후에 전부 자동화가 되고 공장 시스템이 바뀌고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사회 사무환경도 바뀌었잖아요. 일일이 글씨를 쓰고 서류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컴퓨터도 뚝뚝뚝 하면은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차트 글씨를 잘 쓰고 보고서를 잘 만들고 이런 사람이 존재했는데, 물론 지금은 IT 능력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컴퓨터를 쓰면 글씨를, 똑같은 글씨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필요하지 않고 능력의 양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전부가 다 바뀐 거야. 온 세상에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인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놀라운 변화다라고 했고 엄청난 인류의 발전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990년대니까 지금 벌써 20년, 30년이 흘렀잖아요. 20년이 흘렀을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경제학자들, 인류학자들인데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뭐가 이상해? 발전했다면서. 근데 왜 사람은 먹고 살기가 더 힘들지?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주변 환경은 부유해졌어. 풍족해졌어요. IT 혁명 때문에 다 컴퓨터 쓰고 있고 모바일 쓰고 있고 자동 마이카 시대가 와가지고 자동차 다 가지고 있고 막 됐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어때요? 대출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직장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돈 벌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기술은 막 스펙은 막 쌓아요. 막 뭐 영어 능력도 키워야 되고 언어도 다양한 언어를 여러 개 나라의 언어를 하고 컴퓨터 기술은 기본으로 하고 뭐 이런 능력들을 막 공부해야 돼. 막 이런 시간은 길어, 공부해야 될 시간 굉장히 길어지고 막 했는데 막상 그걸 다 하고 나면 어때? 취직할 자리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산업 현장에서 경제를 구동하는, 산업 현장의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잖아요. 원동력 같은 거잖아. 근데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난 뭐지? 나는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IT 혁명이 과연 인류에게 득이 된 건가 독이 된 건가?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이걸 이미 환경이 다 바뀌었는데 바꿀 수는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사람을 안 쓰는 자동화 시스템이 바뀌어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옛날로,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는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이런 것은 발전인가?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AI는 IT가 가져온, IT 혁명이 가져온, 중간에 이제 모바일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IT 혁명의 변형된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IT 혁명이 가져온 변화의 수백 배, 수천 배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AI 혁명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AI가 일을 대체하기 시작해요. 이제 벌써 대체하죠. 많은 일들 대체하는데 IT 인력까지도 대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딩 같은 거, 프로그램 코딩 같은 거 개발자 인력이 없으니까 엄청난 인력 수요가 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인력 수요는.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그쪽을 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어쩌면 말이죠, 이 코딩 능력,
개발 능력을 가진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AI가 다 대체하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어요. 이미 나와 있어. 이것이 숙련도의 문제야 이제. 그리고 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내년 정도 되면은 싹 다 갈아치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기의 AI 때는 창의적인 능력이 있는 부분, 인간의 창의성이 필요한 부분은 AI가 침투하기 힘들다 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딥러닝이라든지 딥페이크 기능 막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면서 지금 유튜버도 실제로 AI가 하잖아요. 유튜브의 영역은 창작 콘텐츠잖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콘텐츠들은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영역이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영역이라든지 시를 쓰는 영역이라든지 또 우리 디자인하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영역은 AI가 감히 이렇게 침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창의성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AI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생각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 디자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많은 산업 현장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잖아요. 뭐 카탈로그 디자인이라든지 전단 디자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AI에게 예를 들어서요. 10만 건의 디자인을 넣어놓고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 중에서 IT 업종의 컴퓨터 회사에 적합한 카탈로그를 만들어. 그러면 순식간에 만들어서 10종을 비교해주고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AI 기술 하나가 그 많은 디자인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AI 시대의 최대의 고민은 뭐냐면 인력을 이렇게 대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시장이 개방되고 나서 중국은 농업이 굉장히 크고 전 세계의 식량을 생산하는 생산 기지 아니에요. 미국하고 중국이 생산 기지인데 러시아하고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 그 식량 기지에 해당하는 농사 짓는 모습 광경을 봤더니 처음에 중국이 개방됐을 때는 기계화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무식한 놈들 어떻게 농사 짓나 봤더니 뭘 어떻게 농사죠? 그냥 사람이 가가지고 막 다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 비행기로 씨 뿌리고 말이죠. 미국처럼 농약도 비행기로 주고 막 이러면 사람 저 많은 인력을 안 쓰고 엄청난 소득을 가져올 텐데 저 바보 같은 놈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중국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 다 알아도 우리는 안 한다. 왜? 그렇게 되잖아요. 그 농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실업자를 양상해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큰 문제죠. 차라리 기계화 농업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중국의 예를 들었지만 AI 시대에 제일 고민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기업이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엄청난 효율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AI 속도 너무 빠르니까. 옛날처럼 그런 효과가 10년 후 20년에 나타나지 않아요. 당장 3년 후 5년이면 바로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 소비자를 말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AI를 통해서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엄청난 생산성을 확보했어.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구매할 소비자가 없어요. 왜냐? 그 소비자들은 누구야? 노동자들이거든. 이 소비자들이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이 돈을 벌어서 그것을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어떤 상품을 생산해냈잖아. 이 생산해내는데 비용을 줄이고 엄청난 효율로 가격이 싼 상품을 생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산비를 절약하는데 어떤 일을 했어요? 인력을 줄였잖아. 그러면 인력은 누구야? 이게 소비자야. 내가 오늘 자른 고용을 하지 않은 그 노동자가 내 상품의 소비자라고. 근데 이것이 어느 한 기업이 아니고 전 세계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전 세계 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비자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정작 물건을 만들면 뭐 하겠어요? 소비자가 없는데 이것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구매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AI 혁명은 이것이 혁명인가 재앙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은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가 정부가
경제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예전에 아담 스미스 때 자유주의 경제였다가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이론이 등장하고 이랬잖아요. 뉴딜 정책도 등장하고 뭐 이런 정부의 역할 때문에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인류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정부의 고민은 그런 거죠. 이 구매력을 확보해야 돼. 이것을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죠.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는 많지만 어쨌든 연금법을 개혁하고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이런 건 뭐냐면 은퇴하신 분들이 구매력이 상실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더 이상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소득이 없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구매력이 떨어져. 구매력이 떨어지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매력이 있는 인구, 경제 인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구매력이 있는 인구보다 구매력이 없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 이러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매력을 담보해주기 위해서, 구매력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구매력을 담보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논의해야 될 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 이제 AI가 오면,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 정도 수준으로 구매력이 상실되지 않아요.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구매력을 상실한 인구가 늘어날 거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세대가 이제 세대가 아니에요. 전 세대에 걸쳐서 인구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상당 부분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배제가 될 거란 얘기예요. 이것을 배제된 그 사람이 못났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가 아니야. 사회 구조적인 문제야.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소비자를 확보하는데 예산을 써야 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자를 확보해놔요. AI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이거 민간 경제의 영역이잖아요. 우리 기업은 AI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경쟁자보다, 경쟁을 하니까 치열하게, 경쟁자보다 더 가격이 싸고 더 훌륭한, 더 속도가 빠른 이런 생산품을 만들어내서 우리 경쟁력 확보해서 돈을 벌겠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이거는 기업들이 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 못 막아. 물론 사회적인 대안으로 협의하고 막 속도 조절하고 이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또 정부와 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가, 선진국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구매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등장했죠. 이런 개념이 등장한 게 복지가 그냥 복지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돼. 의료복지라든지 뭐 차상위계층 뭐 이런 정도의 복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핵심은 경제를 돌아가게 하려면,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것의 핵심은 구매력에 있다. 그 소비자의 구매력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이냐. 그런데 이 확보해야 될 양이 너무 크죠.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고민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AI가 발전하는 속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 업종별로 고용 파급 효과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AI 기술이 탑재되지 못하도록, AI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 혁명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구매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즉 소비자가 사라지는 문제에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상태로 가면 조만간에 경제 인구의 절반까지도 비경제 인구가 될 수가 있다. 구매력이 상실된, 구매력이 없는 그런 인류가 우리 옆에서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인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AI 혁명을 혁명으로 볼 것이냐, 재앙으로 볼 것이냐, 그것은 결정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AI는 놀라운 기술이고 앞으로 훨씬 더 발전할 텐데, 거기에 맞는 사회적 시스템이 같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